네, 안녕하십니까. 청하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온달과 연개소문 가문의 의문 계속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상당 카드로 지난 시간 편, 연개소문과 온달의 숨은 관계 꼭 봐주시고 와주셔야 오늘 편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삼국 사기를 통해 평원왕 딸 평강공주가 온달에게 시집가기 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던 혼사처가 있었다. 근데 거기가 상부라는 곳이었다. 이걸 살펴봤죠. 근데 한원이라는 책에 상부는 동부다 라고 나와 있다. 이 한원은 대략 660여 년경 즈음 지어진 게 아니냐고 보는 유서라고 해서요. 말하자면 오늘날의 백과사전 비슷한 여러 책들에서 발췌한 내용을 항목별로 기술해 놓은 그런 책이에요. 이 책에 상부 이꼴 동부 나와 있다는 거고, 이걸 토대로 평강공주의 원래 가기로 했던 혼사처 상부가 동부 아니냐는 관점이 있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한국사기 개소문 열전에는 연개소문 아버지가 동부 혹은 서부의 대인 대대로다 이렇게 나와 있었죠. 즉 NC 가문도 동부 혹은 서부 중에 하나라는 건데, 그럼 그 둘 중에 어디냐? 신당서인 동부, 구당서인 서부 돼 있는데, 이 역시 한원에 보면 내부, 즉 왕이 나오는 왕족부조차도 동부의 아래에 놓인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나중에 연개소문이 642년 정변으로 왕도 갈아치우고 이랬으니까 연개소문 부가 고구려 최강이었겠죠. 그러면 한원의 동부가 제일 윗서열이라고 나오니까 연개소문도 동부 아니겠느냐, 이런 추론도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면 평강공주가 시집가려고 했었던 곳도 동부고 연개소문도 동부를 대표하는 사람이었고 라는 게 되는 거죠. 이 설에 따르면. 추론 자체는 분명히 근거에 기반한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달의 사망년이 590년이고 연개소문은 그 출생년이 590년대설, 600년대설, 610년대설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그 둘 사이에 아주 큰 시대 차이는 없습니다. 연개소문 가문이 최소한 연개소문 아버지 때 최소한 그때는 동부를 대표했던 게 확실하죠. 삼국사기에 명확히 연개소문이 아버지의 동부 혹은 서부 대대로 자리를 물려받았다라고 나오니까, 삼국사기에 보면 평강공주는 상부, 동부로 결혼하려다가 틀어서 온달한테 갔다 이렇게 나오니까 공주가 결혼 갈라다 틀은 그 동부는 그때 당시 혹은 그때 이후 좀 나중에라도 연개소문 가문이 짱을 하게 되는 바로 그 집단이다. 그러니까 결혼을 틀었을 당시에 그때 이미 NC 가문이 동부 짱을 하던 상황이었냐, 그게 아니면 파원 사건 이후에 동부 짱이 되었냐, 둘 중에 하나겠죠. 여기서의 포인트는 이 왕가가 동부랑 약속을 잡았다가 파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왕가랑 동부가 사이가 막장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엉망관계였다면 애초에 결혼 약속을 잡지조차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잡았다가 깼다, 그리고 온달이 나타났다, 이건 뭔 일이 생긴 거죠. 그럼 그 뭔 일이라는 게 뭘까? 그리고 그 뭔 일하고 연개소문 가문은 과연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이게 궁금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 시기에 그 결혼 약속을 파기한 게 무슨 요새 청춘 남녀가 결혼하려다가 파혼하는 그런 걸로 생각하면 당연히 안 되죠. 이 시기의 결혼은 정치적으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이죠. 한 차원 더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온달하고 평강공주의 연애 스토리구나, 이건 말이 안 되죠. 삼국사기에 온달 이야기가 아주 장문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후일 어떠한 변화가 있었던 얘기건 간에 원가 당대 고구려 사회에서 아주 크게 회자되었던 사건이니까 후대까지 그게 장구하게 남아서 우리 정사인 삼국사기에까지 기록이 되었겠죠. 왕과 왕의 정치에 있어서 결혼은 물론 전쟁만큼이야 아니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최중요 정치적 행위입니다. 근데 하물며 잡은 약속을 깼다? 잡았다가 깼다? 굉장히 큰 상징성 있는 사건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 정치적 절연선언이죠.
그럼 잘 지내다가 왜 밑도 끝도 없이 대절연 선언을 하게 되었는가? 그 나중에 고구려 왕가가 이렇게 이제 이어집니다. 고구려의 마지막 내왕이 이래요. 이렇게 가는데 그 평원왕 즉 온다의 장인의 아들 영양왕 또 그 다음 왕인 영묘왕도 평원왕의 아들이에요. 온달 장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 다 온달 장인의 아들인 거죠. 다만 이 둘은 이복 형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 셋이 온달 장인의 아들들인데 이렇게가 이제 왕이 됐다 이거죠. 근데 왕이 여기서부터는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형제인 대양왕의 아들, 즉 영유왕 조카한테로 다음 왕이 넘어가는데 그게 바로 마지막 왕, 보장왕. 그럼 대양왕은 왕도 못했는데 왜 왕이야? 나중에 아들 보장왕이 왕으로 추존해줘서 그래요. 근데 여기 즉 영유왕에서 보장왕 넘어갈 때 바로 평강왕가 측에서 결혼을 파기했던 그 집단 동부를 대표했을 걸로 보이는 연개소문에 정변이 터지죠. 결혼 파기를 당했던 그 집단이 나중에 고구려 왕을 물리적으로 공격하게 된다. 그 물리적 공격에 앞장섰던 가문은 바로 연개소문의 연씨가문. 나중에 연개소문 동부의 정변은 평강왕 온달 장인의 아들 영유왕에 대한 동부의 공격. 이걸 뭐 결혼 파기당해서 열받아서 그랬다는 건 아니라 당연히 다만 이런 일을 과거에 겪은 집단 간에 집단끼리 또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 보자왕은 일반적으로는 그 연개소문의 허수아비 바지사장으로 보죠. 뭐 아니라는 견해도 있는데요. 그건 나중에 본격적인 연개소문 정변 다룰 때 또 이야기 드리기로 하고, 보시면 그 굵은 군청색 이쪽 정권하고 그 얇은 하늘색 쪽 정권하고 탄생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 있음을 알 수 있죠. 이쪽은 이제 이어져 온 왕, 이쪽은 연씨 가문에 의해 세워진 왕. 그럼 동부하고 결혼 파기 온달, 또 동부의 정변이라는 그 매우 특이한 사건이 두 가지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완전히 따로 노는 사건일 수도 있고, 하지만 동시에 정치적으로 같은 맥락의 사건일 수도 있죠. 양쪽 가능성이 다 있습니다. 그 댓글 중에는 그 평강공주 혼사처가 상부의 고씨라고 했으니까 상부는 고씨만 있는 집단이니까 동부는 아니지 않는가? 연씨니까 고씨랑 다르니까 성씨가 상부 고씨니까 같은 부가 될 수가 없지 않나? 상부가 고씨라면 상부는 고씨만 있는 거니까 왕족부 계류부니까 동부가 아니라 내부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들도 있으셨어요. 개중에 이제 말씀도 있고 뭐 비난성 악플도 있고 했는데요. 물론 상부가 동부가 아닐 수도 있고 또 연씨 집안이 동부가 아니라 서부일 수도 있고 뭐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근거가 고씨가 아니라서 아니다. 고씨라서 아니다. 그러니까 상부는 전부 고씨고 동부는 전부 연씨일 거니까 동부는 상부가 될 수 없고 연씨도 상부가 될 수 없다. 라는 거는 그 후기 고구려의 오부가 그 각각 하나의 성씨만 있는 그 100% 동씨족 집단이라는 그 얘기시죠. 그 얘기는 상부 고씨니까 상부는 고씨 집단이다. 상부엔 고씨밖에 없다. 정말 그럴까? 사실 그 전형적인 후기 고구려를 그 씨족 집단, 그러니까 씨족 마을들의 집합체로 보는 그런 관점이거든요. 이게 그 이전에 소개드린 그 고국천왕 부인 그 연나부 우씨, 우씨니까 그럼 연나부는 죄다 우씨인가요? 명림답부 연나부잖아요. 우씨랑 명림씨 성 다르죠. 근데 같은 연나부죠. 이게 지금 우리가 다루는 연개소문 시기보다 수백 년도 더 전인데 그때도 이미 고구려 오부가 동씨족 같은 성씨 집성촌 마을 수준은 아니었다는 거죠. 한 부가 하나의 성씨니까 다른 성씨면
무조건 그분은 아니어야 한다? 그건 지금 시기 수백 년 전에도 그렇진 않았다. 그 고구려 오부가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엔 아랫줄인데 후기에는 이 맨 윗줄 내 동서남북부로 바뀌었다는 거죠, 명칭이. 고씨니까 무조건 왕족이고 그래서 고씨면 무조건 계류부 내부일 것이다. 이 얘기는 북, 동, 남, 서, 부에는 고씨가 단 한 명도 안 살았을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전형적인 후기 고구려를 동네, 시종마을 그런 것의 집합체로 보는 관점이죠, 이게. 국가라기보단 동시 마을들의 고만고만한 집합체였다. 그런 관점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구당서에 보면요. 당태종의 수레가 나아가서 안시성 북쪽에 머무르며 있으니 고려에, 고구려죠. 북부 욕살 고현수와 남부 욕살 고혜정이 고려와 말갈의 무리 15만 명을 거느리고 와서 안시성을 도왔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예전에 그 발해 말갈 다수였나 질의응답편에서 소개드린 내용이죠. 수서에 말갈 7부 총병력 다 해봐야 3만 병력이 안 되는데 고구려는 총병력도 아닌 한 전투, 하나의 전투에 원샷으로 지금 15만을 동원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뭘 근거로 고구려 땅, 즉 발해 땅에 말갈인이 최대 다수 인구였다고 하는가 뭐 등등 예, 이야기 이건 뭐 예전 영상에 충분히 말씀드렸던 거고. 근데 여기서 보면 그 고현수는 북부 욕살, 고혜정은 남부 욕살이라고 나오죠. 예. 고씨인데 북부고 남부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말고도 다른 부에도 이렇게 고씨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동서남북부의 고씨는 단 한 명도 안 살았다. 고씨면 무조건 내부에서만 살았다. 그래서 상부에 고씨가 있으니까 무조건 걔네는 내부일 수밖에 없다. 고씨잖아요. 북부 남부. 그러니까 한원을 부정하고 동부는 절대 상부가 될 수 없다. 동부 이꼴 상부라고 나와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있긴 있는데 그 근거가 오직 고씨가 상부 중에 하나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절대 동부가 아니라고 한원을 부정한다. 고씨는 무조건 왕족부 내부에만 있어야 한다. 고씨는 사방위 그 어디에도 안 살아야 한다.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사서적으로도 보시다시피 남북 고씨 성립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니죠. 상당히 그 전형적인 그 고구려를 큰 제대로 된 국가가 아니라 동네 마을들의 집합체로 보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당나라 황실이 이씨지만 그렇다고 이씨라고 죄다 황제 당태종 친척 황족이고 이씨라고 죄다 낙양이나 장안에서만 살고 그런 건 아닐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나라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절대 고구려한테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고만고만한 시종마을 집합체라고. 고씨면 무조건 왕족이다? 이건 그 이씨면 무조건 이세민 친척이다 이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고중리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치통감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고씨죠. 근데 이 인물 직업이 뭐냐면 그 자치통감 내용에 이 인물이요 이제 그 연개소문의 명을 받고 당군을 염탐하러 가는 직무를 맡는데요. 근데 그러다가 당군한테 붙들려서 당태종에게 그 앞으로 끌려가게 돼요. 그래서 당태종이 이렇게 말하죠. 그대 왜 이렇게 야위었는가? 그러니까 이 고중리가 오는 길을 샛길로 오느라 여러 날 굶주려서 그렇소. 이러니까 당태종이 어허 연개소문이는 내 군중의 일을 알고 싶으면 내 처소로 바로 사람을 보내면 되지. 뭐하러 샛길로 고생스럽게 돌려서 사람을 보낸단 말인가. 그러니까 이 고중리가 샛길로 대고생해서 염탐 왔다는 거죠. 이러면서 고중리에게 먹을 건 먹이고 신발도 하나 줘서 다시 연개소문한테로 돌려보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히 쫄쫄 굶었고 신발도 다 찢어졌었던 모양입니다. 이 고씨, 그러니까 고중리는 연개소문이 보낸 일선 염탐병, 그러니까
최일선에서 현장 실물라는 요즘 말로 하면 거의 그 수색병이죠. 하는 일이 신발 다 찢어지는 험한 샛길로 밥도 못 먹고 걸어가서 적병 오는 거 살펴보는 그야말로 최일선 직무죠. 그러니까 고씨면서도 이런 식의 직업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고씨라고 전부 왕족만 있었던 게 아니다. 고씨도 다양했다. 고씨끼리도 신분 차이가 천차만별이다. 이런 사료를 보면 고씨 중에서도 연개소문 밑에서 아래에서 이런 최현장 일선 직무를 맡는 이런 걸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즉 고씨 중에서도 연개소문의 아주 아래 부하도 많았다. 예전에 소개드린 그 이존욱도 집안이 원래 이씨가 아니었잖아요. 성씨를 하사받은 거죠. 성씨라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특히나 거대한 국가 사회에서는 성씨가 절대적 의미를 가지는 건 이제 그 옹기종기 모인 그 동네 씨족 마을들, 조그만 뭐 이런 사회에선 절대적이겠죠. 24정사 중 하나인 수서에 보면 수나라 고구려 원정 병력 113만, 식량을 나르니는 이 2배, 그러니까 총 동원 인력이 약 340여만 명을 동원해서 고구려를 쳤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같은 성씨들만 옹기종기 모여 사는 동네 씨족마을 5개 치려고 동원한 병력이라고 보기에는 아주 터무니없죠. 고구려도 대단히 큰 국가입니다. 고구려가 당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는 당연히 아니었지만 그래도 당대 동아시아에서 상당한 규모와 체계를 갖춘 나라였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심심해서 야 우리 100만 대군 한번 동원해보자 이래서 한 게 아니라 그 정도 병력을 동원해야지만 무너뜨릴 수 있는 큰 나라였다는 거죠. 고구려가. 이게 팩트입니다. 고구려 후기. 그땐 나라 이름도 사실은 고려였죠. 무슨 조그만 수준 낮은 씨족 집단 같은 성격에서는 이미 벗어나 있는 나름의 국가적 규모와 체계성을 갖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113만이 쳐들어와도 이겨낸 거죠. 한 부가 같은 성씨 사람들만 옹기종기 모여 사는 그런 집단이 아니에요, 고구려가. 교과서 한번 볼까요? 2세기 후반 고국천왕 때에는 부족적인 전통을 지녀온 오부가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개편되었고, 부족, 씨족 같은 류의 그 성격의 오부가 체계성 있는 행정적 성격의 오부로 개편이 되었다는 얘기죠. 즉 동네 씨족마을 집합체의 성격은 이미 우리가 다루는 시기보다 훨씬 오래전에 탈피를 했다, 고구려가. 이런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후기 고구려를 논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모든 나라가 처음에는 다 조그만 마을에서 시작합니다. 이미 커져 있는 나라를 영모나 정변으로 먹고 시작한 게 아니고 자체 창업한 이상 다 조그맣게 시작하죠, 처음에는. 근데 3살 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다르잖아요. 우리나라 삼국이 평생 처음 시작한 조그만 씨족 마을에서 큰 규모의 체계적 국가로 나아가지 못했다. 발전 없이 마냥 끝까지 그 수준이었다라는 고정관념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궁금합니다. 물론 연씨 가문의 동부가 아닐 수도 있죠. 평강공주가 결혼하려고 한 상부가 동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려면 한원을 부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뭐 책이라고 절대적인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상부라는 게 이제 660여 년경 동부를 지칭한 거라는 그 기록은 연개소문 정변 후에 연개소문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뭐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로 보이는데, 그러면 온달이 결혼한 그 시점에도 과연 동부가 상부로 불렸을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이런 말씀도 있으셨어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죠. 아주 뛰어난 문제제기입니다. 그러니까 상부라는 명칭이 그때그때 부들한테 옮겨가면서 적용이 됐던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온달이 결혼할 당시에는 상부가 꼭 그 연씨 가문 동부가 아니라 뭐 북남서 다른 부가 상부라는 닉네임을 그때는 마치 무슨 챔피언 벨트 옮겨가듯이 그렇게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추론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추론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하는 추론, 그다음에 근거를 토대로 하는 추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추론은. 동부 이퀄 상부다. 이것은 2번 근거가 있는 추론이죠. 한원에 대놓고 동부는 상부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공주의 원 혼사처라고 하는 상부는 동부다. 요거는 근거가 있는 추론이죠. 해서 상부가 동부다라고 보시는 학자분들도 많고, 또 어떤 삼국사기 번역본을 보면요, 아예 그 상부하고 괄호하고 동부, 예? 상부하고 괄호치고 동부 이렇게 써버린 번역본도 있어요. 심지어는. 근데 상부가 동이 아닌 다른 부일 수도 있다. 챔피언 벨트처럼 옮겨 다녔을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록이나 사료적인 근거가 없죠. 현재로선. 즉 1번 근거가 없는 추론인 거예요. 그 두 가지 근거가 있는 추론과 근거가 없는 추론 중 선택을 해야 한다면 뭘 선택해야 하는가? 근거 없는 추론을 해도 됩니다. 단 정답이라고 주창만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증빙하려면 동부 이꼴 상부라고 대놓고 나온 한원을 뒤집어 엎을 만한 상부가 그 명칭이 이동을 했다는 뭔가의 다른 기록을 이제 가져오시면 그게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근거가 없으면 한원에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상부는 동부인 게 유력하다라고 보는 것이 현재로선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역시 동부가 최고부였다라고 하니까 당시 최고였던 연씨 가문이 동부였다. 이 추론도 현재로선 강력한 겁니다. 해서 연씨가 동부냐 서부냐, 현재로선 동부로 보는 학자들이 가장 많습니다. 물론 절대적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이건 이제 질문을 주신 거라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사실 이런 토론은 아주 좋은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건 좋은데 기왕 말 나온 김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여기서부터는 사이드 얘기니까 스킵할 분은 스킵 버튼 눌러 주십시오. 저한테 이런 비난을 하더군요. 제가 지난 시간에 온다라고 비교 대척되는 단어로 사대부라는 단어를 사용하니까 고구려의 사대부가 어디 있냐, 으하하, 야이 무식한 XX야 이러면서 저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던데요. 아주 당당한. 삼국사기 제45권 온달열전 평강왕, 네가 항상 울어서 내 귀를 시끄럽게 하니 잘하면 틀림없이 사대부의 아내가 못되고 바보 온달에게나 시집을 가야 되겠다. 사대부 나오죠. 삼국사기에. 여기서 온달이라는 사람의 사회적 계층이 사대부랑 대척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1편에서 드리는 건데요. 저를 비난하신 분은 그러니까 그 삼국사기 본문을 한 번도 안 쳐다보고 저를 비난한 거죠. 그러니까 비난이라는 건 결국 내가 너보다 잘났다. 즉 잘난 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삼국사기 본문 한 번 안 보고 역사에 대해 지금 잘난 척을 하고 있는 거죠. 대단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자신감이. 이런 일이 왜 벌어지냐면 그 역사를 삼국사기가 아니라 문제집으로 배워서 그래요. 삼국사기 본문 읽는다고 시험 점수 오르는 건 아니니까 어디서 무슨 퉁치 요약본으로 대충 읽고 시험 보고 뭐 이러면 되니까요. 물론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다만 그렇게 살았으면 잘난 척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걸 모른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잘난 척을 할 수가 없는 위치인데 잘난 척을 한다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고구려 시대에 사대부라는 말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대부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말입니까?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루는 시기가, 테마가 지금 AD 500년대, 600년대 이때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사대부란 말이 없었다. 정사삼국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그 저자 진수가 297년에 세상을 뜨고 정사삼국지는 289년에 펴낸 책이에요. 거기 손책전 보면 손책의 자는 백부다. 어쩌고 저쩌고 주유와 서로 친구가 되었고 사대부들을 걷어 모으니, 아니 이게 고구려 말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보다 몇백 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고구려 시대 사대부란 말이 없었다면서요. 그럼 이건 무슨 타임머신 타고 가서 쓴 책입니까? 너무 황당해서
내가 이런 얘기까지 지금 들어야 되나? 삼국사기 쓴 김부식이 바보입니까? 청화수는 바보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김부식까지도 용맹하게 바보 취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사대부라는 말이 어디서 만들어진 말일까요? 고구려 시대는 고사하고요. 그 주나라 때, 그 주나라가 언제적 나라입니까? 그 BC 기원전 수백 년대 이전 나라 아니에요? 보통 BC 1100여 년 경쯤 시작되어서 기원전 3세기 때 망했다고 하죠. 그 옛날 나라, 엄청나게 옛날 나라, 주나라의 자기 체계가 왕이 있고 천자, 그 아래 제후가 있잖아요. 이 후라는 이게 자귀니까 이제 후작이죠. 예. 그 후작 중에 특출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공작이죠. 그리고 후 아래는 뭐가 있습니까? 백이죠, 백작. 그럼 이러한 제후들 아래에 있었던 게 뭐냐? 대부라고 있습니다. 대부. 그 아래, 그들 아래. 우리가 흔히 국가라고 하잖아요. 국가라는 말이 어떻게 나온 말입니까? 국하고 가가 합쳐진 말이 국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후, 후공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걸 국이라 그래요. 가는 뭐냐면 바로 그 밑에 있는 대부가 다스리는 게 바로 가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제후에게 봉토를 내리면 그 제후가 대부한테 다시 봉토를 내리는 제후국, 대부가, 국가. 그럼 왕은 뭐해? 천자, 천하를 다스리는 거죠. 즉 제후, 밑에 있는 사람이 대부인 겁니다. 이 대부가 바로 사대부 할 때 그 대부예요. 즉 사대부는 사 플러스 대부인 겁니다. 그럼 사는 뭐냐? 공자님께서 이 선비사자를 이렇게 보면 이게 그 열십자하고 한일자가 합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열을 미루어 하나를 더하는 것이 사다 이렇게 풀이를 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열십자하고 한일자에 합한 걸로 보기도 합니다만 가장 유명한 건 역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도끼를 형상화한 것이다. 전사라는 말 있잖아요. 전사의 심장 바이킹. 거기에 선비사자가 들어가죠. 무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가요. 그 대부 밑에서 병력을 이끌고 대부를 보좌하는 그게 원래 사였어요. 즉 제후 밑에 대부가 있고 대부 밑에 사가 있는, 원래는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대부하고 사가 묶여서 사대부가 된 거죠. 한마디로 그 왕이나 제후 밑에서 있는 사람, 그게 나중에 이제 관리, 관료 이런 식으로 변해 간 거고, 특히 이제 그 문관들의 시대가 되면서 문관에까지 확대 적용이 되면서 추후엔 아예 문신 관료들을 지칭하는 말로 되어버린 거죠. 나중에 연안 박지원은 그 사는 독서하는 사람, 대부는 정치를 수행하는 계층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사가 독서하다가 나중에 정치하는 관료, 즉 대부로 간다. 사 플러스 대부, 사대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그 기원이 오래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그 사는 도끼 휘두르던 사람이고 대부가 그 사를 시켜서 도끼 휘두르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는 문관 관료가 될 수 있는 사람, 그들을 칭하는 말로 그렇게 이제 변해간 거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뭐 이런 거예요. 참 이게 그 악플들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요. 근데 이 질문들을 이제 비난성 악플로 쓰신 분도 계시고, 근데 같은 테마인데 같은 내용인데 예의를 갖춰주시고 질문 주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께는 제가 답글도 달아드리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께 드리는 말씀은 아니었어요. 조금 전에 그 여러 내용들이. 그러니까 그건 오해 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의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조롱을 한다거나 아니면 너는 100% 다 틀렸고 나만 100% 다 맞다, 이런 인격체와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멀쩡히 가기로 되어 있던 동부와의 결혼 약속을 왜 했겠냐? 뭔 일이었냐 대체? 뭐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당연히 이제 호족 견제이겠죠. 이 결혼을 하기로 한 그 동부가
상부로 불렸다. 여기서부터가 심상치가 않죠. 그러니까 윗상자 더 높다. 이 이야기는 다른 부들보다 더 압도적인 독보적인 부로 성장했다. 근데 이런 특출난 집단이 나타나면 왕은 당연히 안 좋죠. 왜 안 좋죠? 고구려에서 호족이 독보적으로 강해져서 그 세력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명림다부, 차항조리, 더 나아가 연개소문, 왕을 없애고 정권을 뒤집어버린 그 정변 선후배들. 근데 뭐 왕도 센 호족 세력 나타나면 또 거기랑 잘 지내면 되잖아.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안 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참 그렇거든요. 그 회사에서도 그 수많은 직장 상사와 부하들이 오늘도 끊임없이 수백만의 갈등을 벌이고 있죠. 근데 사실 뭐 잘 지내면 되잖아. 왜 안 돼? 근데 막상 해보면 잘 안 돼요. 그 사람 산다는 게. 호족들 관심사는 돈 많이 버는 거고 세력도 늘리는 것. 그럼 왕의 관심사는 뭐죠? 자리 지키는 거죠. 왕의 자리가 늘 불안한 이유는 뭘까요? 그 권력이라는 것은 결국 자원의 배분권을 갖는다는 것인데 회사에서 인사권을 쥔다 하면 이제 누굴 승진시키고 누군 안 시키고 뭐 그런 거죠. 그럼 당연히 승진 떨어진 사람은 인사권자를 원망할 것 아닙니까? 즉 권력을 갖는다는 건 무조건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원망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이죠. 또 다른 강자에게로 가서 달라붙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하늘을 외면하는 무도한 폭군을 이대로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지만 실제 속마음은 나를 물먹인 나한테 손해를 끼친 저 왕을 내몰아 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무조건 불안할 수밖에 없죠. 또 다른 유력 강자 호족한테 달라붙어서 이런 식으로 뻔뿌질을 하는 이들은 무조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으니 지겹게 반복되어 오는 역사의 흐름이죠. 그래서 호족 중에 누가 세지면 왕은 그를 견제할 수밖에 없어요. 이때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쓰는 방법은 또 다른 새로운 파당 하나를 골라서 그쪽에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래서 키워서 얘랑 맞설 수 있게 자기들끼리 경쟁을 시켜서 힘을 전체적으로 다 약화시키는 거죠. 기본적인 제왕의 살아남는 법. 그럼 또 다른 제3의 강자 얘를 키워주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몇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 중 하나가 뭐 딸을 시집보내서 부모로 삼아준다던가 동부가 상부가 되었다. 다른 부들보다 너무 독보적으로 세졌다. 부들끼리 고만고만해야 내가 나라 컨트롤하기가 쉬운데 위험하다. 새로운 애를 키워서 동부를 견제해야 되겠다. 온달발탁. 가장 쉽게 아주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메커니즘이죠. 이건 너무 뻔한 얘기죠. 근데 이걸로는 왜 온달 같은 그 당대의 하층 민호군 비주류를 골랐냐? 하필이면 기왕이면 동부랑 맞설 수 있는 또 하나의 유력 기반 강한 터를 잘 잡고 있는 그런 호족을 고르는 게 효율성에선 더 좋을 거잖아요. 물론 온달이 정말 하층민이었느냐 한국사에 나온 대로는 이후에 좀 더 자세히 파고들어 볼 거지만 일단 그 사서의 액면 그대로는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표면적으로는. 기존 고구려 주류들하고는 결이 달랐던 인물이었던 것만은 분명해 보이죠. 온달은. 그러면 왜 그런 특이한 인물을 고르게 된 건가? 동부를 견제해야 된다 그러면 뭐 남부, 서부 이런 데서 고르면 되잖아요. 왜 기존 귀족이 아닌 뜬금없는 온달인가? 왜 기존 귀족한테 안 간 거죠? 가장 쉬운 길이었을 텐데. 이럴 경우의 수가 하나 있죠. 기존 다른 부들로는 대안이 없다. 대안들이 씨가 말랐다. 대안이 되기엔 기존 다른 애들이 너무 약해져 버렸다. 다 여기로 흡수돼 버렸다, 세력이. 이런 경우의 수 하나. 그래서 새로운 대안으로 키워보려고 한 것이 온달이다. 장인 평원왕도 처음에는 온달을 아주 싫어했던 걸로 나오죠, 삼국사기에. 근데 뭐 꼭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구라도 잘 나가는 주류랑 손잡고 싶지 비주류랑 손잡고 싶진 않았을 겁니다. 다만 그 결혼 파기 이게 있고 나중에 그 연개소문 정변이 뒤에 이제 터지죠. 그 이 정변으로 고구려 왕가는 엄청난 치명타를 입게 되는데 일단 이 연개소문 정변에 대해 우리가 하나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정변을 연개소문이 일으켰다라고 생각을 보통 하는데 사실 이게
반만 맞는 이야기거든요. 그 실상을 좀 더 보면 그 먼저 움직인 건 그 평강왕 아들 영료왕 쪽이었죠. 사서에 개소문 열전. 직을 읽게 되자 개소문이 흉포하고 잔인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여서 여러 대인들이 왕과 영료왕과 은밀하게 논의하여 죽이고자 하였으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연개소문이 뭔 짓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흉포했다고 하고 그래서 영류왕과 그 일부 대인들이 연개소문이를 암습하자 이렇게 선모의를 먼저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류왕은 아버지 평강왕 시절에 고구려 왕가가 먼저 결혼을 파기하는 것처럼 역시 자기도 먼저 동부 경제의 움직임을 시도한 거예요. 암습과 결혼 파기는 무게감이 다른 일이긴 하지만 사실 결혼 파기도 엄청난 일이긴 하거든요. 그것만은 못하다고 하더라도 당시 그 옛날의 정치에 있어서는 파호는 고구려 평강 왕가의 동부에 대한 정치적 견제, 정치적 선제 공격이고 평강왕의 아들 영류왕의 친위 쿠데타는 동부에 대한 물리적 선제 공격이었던 거죠. 연개소문의 정변은 바로 이러한 친위 쿠데타 움직임을 포착한 이후에 발동이 되게 되는 겁니다. 개소문 열전에서 은밀하게 논의하여 죽이고자 하였으나 연개소문을 이렇게 나와요. 그 일이 누설되고 말았다. 연개소문한테 영류왕의 계획이 누설됐다는 거죠. 이 이후에 연개소문이 본격적으로 역반격 움직입니다. 즉 먼저 시작한 건 고구려 왕가 쪽이었다. 이를 토대로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아버지 평원한 시절에 동부랑 결혼을 파혼한 것, 그 평원왕의 아들 영류왕이 동부의 수장, 제거, 친위 쿠데타를 벌인 것, 이거든 저거든 동부 입장에선 둘 다 자기네를 디스하는 행위를 부자 왕들이 공히 같이 한 것이죠. 즉 아버지 때부터 동부를 계속 견제하다가 급기야 그 아들은 각종 견제가 여의치 않게 되자 최후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즉 결혼 파기는 전초전, 친위 쿠데타는 본게임. 여기서 보면 연개소문이 그 흉포하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흉포, 뭐 포악,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 흉포한 것도요. 힘이 있어야 흉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반에서 싸움 제일 못하는 애가 제일 잘하는 애한테 가가지고 야, 빵 사와. 이러면 그걸 누가 사와요? 얻어맞진 않으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흉포하다는 건 힘이 세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서 흉포에서 제거하려고 했다라는 건 힘이 세서 제거하려고 했다라는 이야기와 상당 부분 일맥상통합니다. 힘도 강한데 연씨 가문이 연개소문이 하려고 한 정책하고 영료왕 등 고구려 왕가하고의 방향성도 안 맞았겠죠. 즉 아버지 때부터 그 힘, 흉포, 파워의 강한 성장세의 위협을 감지하고 힘을 빼려고 노력했으나 그게 실패에 실패를 거듭 결국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핀치에 고구려 왕가가 몰리게 되었던 것은 아닌가. 먼저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으니까 이렇게 보는 관점이 있는 거죠. 근데 뒤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영류왕의 친위 쿠데타가 그 계획이 사전에 유출되었다. 이런 얘기가 한국사에 나옵니다. 유출이 되었다라는 건 뭡니까? 사실 영류왕도 보통 인물은 아니거든요. 당시의 나이도 연개소문보다는 훨씬 많았을 겁니다. 영류왕 전왕 역시 온달 장인의 아들인 이복형 영양왕 시절에 있었던 게 그 수양제 113만 대 원정이죠. 그 영류왕이 휘가 이름이 고건무인데요. 이 고건무가 그때 실로 어마어마한 활약을 합니다. 소수 병력으로 수나라 군을 아주 처참하게 격파해요. 대단한 지휘관 출신이고 당시 을지문덕
부각과 함께 고구려의 대영웅 중에 한 명이었죠. 이게 이제 2차 고수전쟁, 여수전쟁이라고도 하는데, 시기가 612년이니까, 사실 그때는 연개소문이 태어났는지 아닌지조차 확실치 않은, 태어났다고 해도 상당히 어렸을 그럴 때이죠. 그러니까 영류왕은 연개소문보다 나이가 훨씬 많았다. 연개소문이 고구려 정기의 유력자로 부각되었을 때쯤엔 이미 영류왕은 산전수전 다 겪은 노회한 정객이었을 겁니다. 근데 누설되었다. 이건 뭐예요? 영류왕이 이 칭리 쿠데타를 논의할 때 사방 뻥 뚫린 저작거리에서 회의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일생일대의 대모의인데 나름 핵심 멤버들만 아주 조용한 데 모여서 토론을 했겠죠. 근데 누설되었다는 건 뭡니까? 모의자들 중에 배신자가 있었을 확률이 아주 크죠. 배신자도 없었는데 누설이 된다. 쉽지 않죠. 그러려면 연개소문이 애당초에 뭔가 낌새를 차려서 무슨 닌자 같은 사람을 왕궁에 진입시켜 감청하게 한다던가 이래야 되는데, 근데 애초에 낌새를 차린다는 것도 뭔가 이거 고발 없이 직감만으로 하기는 이게 쉬운 건 아니니까 그게 가능하려면 오래전부터 이미 갈등이 물밑에선 굳이 누설자 없이도 많이 생겨서 은신술에 뛰어난 일을 미리 보내놔야겠구만 이랬을 수도 있죠. 있기는. 근데 일단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누설, 배신자가 있었다면 그럼 배신은 왜 발생을 합니까? 영류왕도 오만 경험 다 겪은 명장수 노정객인데 이 칭리 쿠데타 멤버를 아무렇게나 선정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배신을 한 사람, 누설을 한 사람도 누군진 모르겠으나 분명히 이쪽 저쪽 놓고 갈등을 했겠죠. 여러분이 만일 그 배신자라면 뭘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영류왕 vs 연개소문.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시겠어요? 보통의 경우는 그 선택의 기준이 힘센 사람한테로 기울죠. 보통은. 그 명목상의 지위는 왕이 더 높으니까 왕이 하자, 칭리 쿠데타 하자 했을 때 거부하긴 어려워도 연개소문이 그쪽 세력이 너무 세다면 누구라도 배신을 꿈꾸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보통 쿠데타도요, 아주 약자가 아주 강자를 한방 대역전으로 거꾸로 들이는 건 쉽게 발생을 못합니다. 힘 차이가 너무 나면요, 당연히 참가자들도 진행하다가 계산기를 두들기게 되지요. 그래서 배신이 잘 나옵니다. 대개는 그래서 기존 힘, 즉 기존 세력대로 결론이 많이 나죠. 예외는 있지만 물론. 연씨 가문이 힘이 비리비리했다면 배신자가 뭔 이득이 있어서 왕을 배신하고 그리로 가겠습니까? 배신자도 이득이 있어야 배신을 하는 거고, 그 이득이라는 건 그 이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힘, 배신자에게 제공할 풍부한 물적 자원을 연씨 가문, 동부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럼 영류왕 쪽에서 생각해 보면 그런 애매한 사람, 배신 가능성이 있는, 누설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왜 굳이 끌어들이냐 이거죠. 이 판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대승부의 장인데 확실치 않은 사람을 왜 끌어들이게 되는가? 보통은 쪽수에서 밀리니까 그러죠. 대개 보통 사전 유출이라는 거는 그 세가 약한 쪽에서 억지로 애매한 사람까지 멤버로 끼워 넣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쪽수가 많으면 좋다. 이건 병법의 기본 중 기본이지만 세상 모든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답은 시간과 공간,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연씨 가문의 힘이 당대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료들이 있습니다. 삼국사기, 개소문이 몸에 칼을 5자루나 차고 다니니 주위에선 감히 그를 쳐다보지도 못하였다. 말에 오르내릴 때마다 항상 귀인, 무장을 땅에 엎드리게 하여 디디는 발판으로 삼았다. 나가 다닐 때는 반드시 대오를 지어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길게 외치면 사람들이 모두 급히 흩어져 달아나는데 구덩이나 골짜기를 가리지 않으니
사람들이 이를 몹시 고통스럽게 여겼다. 연개소문의 그 나라 안에서의 위험이 그야말로 후덜덜하죠. 물론 이는 그 역정변 성공 이후의 일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그 모습이 성립을 한다는 그 기반 자체가 정말 독보적이었다는 것이고 여기 보면 이제 그 말 탈 때 귀인을 밟고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이 귀자가 이제 그 귀인, 귀한 사람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분이 나름 높은 사람인데도 몸으로 지금 연개소문의 발판 역할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판 귀인도 나름 자기 동네에서는 귀하다는 소리 듣고 사는 사람인데 연개소문 앞에서는 이 대치욕에도 꼼짝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 정도 힘이 그 하루아침에 한방정변으로 갑자기 생겼다라기보다는 엄청난 세력이 조금 대대로 쌓여왔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겠죠. 또 하나 정변 전후 모습 삼국사기. 소문은 자기 부의 병사를 모아 마치 사료할 것처럼 하고 성대에 차려 여러 대신들을 불렀다. 손님들이 도착하자 그들을 모두 죽여버렸는데 100여 명에 달하였다. 이어서 궁궐로 달려들어가 영료왕을 시해하고 몇 동강으로 잘라 도랑에 버렸다. 왕의 동생의 아들을 새로운 왕으로 세웠다. 망리지가 되었다. 이제 보면 요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승자 연개소문의 패자 영료왕에 대한 이제 사후 처리인데 그 방식이 굉장히 과격하죠. 그 보통 왕은 시해할 땐 하더라도 좀 예우를 해주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면 그 삼국지 이후에 나오는 그 진나라 황후 가남풍, 가규 손녀 가충 딸, 그 나중에 처단을 당하지만 그때 이제 금설주라고 그 금을 깎아서 만든 독주예요. 그걸 먹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보낼 땐 보내더라도 황후로서 예우를 해주는 거죠. 보통은 아무리 미워도 이렇게 좀 예우를 해주면서 보냅니다. 지조는. 근데 연개소문은 예우고 뭐고 영료왕을 동강내서 그냥 도랑에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최소한의 예우도 찾아볼 수가 없죠. 이게 이제 642년의 일인데 물론 당시 연개소문이 뭐 예를 들어서 610년생이다 가정하면 32살, 5년생이면 뭐 37살 젊은 혈기에서 그랬다라고 씁니다만 어쨌든 이 처단의 방법이 그 일말의 정치적 후폭풍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 삼국지 사마중달 아들 사마소 그가 일단 모시던 위나라 황제가 조모였잖아요. 이 조모가 황제인데 제 부하인 사마소를 내 사마소 못 보겠다 저 꼴을 내 사마소를 처단하리라 이러면서 역시 영료왕과 같은 그런 친위 쿠데타를 실행했죠. 다만 규모는 좀 조촐하게 적은 병력을 휘몰고 사마소를 해치우겠다 이러면서 닥도를 하는데 그때 마주쳤던 게 이제 가충이 이끄는 부대였고 그때 이제 가충의 결단에 의해 성제라는 장수가 황제 조모의 가슴을 창으로 뚫어버리죠. 그래서 이제 세상을 뜨게 되는데 그러니까 구도 자체는 그 왕, 황제의 유력자에 대한 친위 쿠데타니까 이게 그 영령 vs 연개소문하고도 좀 비슷한 구도예요. 근데 이제 대차가 나는 건 뭐냐면 그 후속 처리죠.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사마소는 아주 나름 전전긍긍합니다. 해서 직접 창을 휘둘렀던 성제라는 장수의 일족을 멸문시키는 것으로 수습을 하려고 하죠. 물론 그걸로 수습이 되느냐는 별개입니다만 당연히 뭐 그걸로 수습이 될 리가 없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연개소문은 사마소 같은 그런 최소한의 액션조차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죠. 영료왕 시신을 무려 몇 동강으로 잘라서 그냥 도랑에다가 집어 던져버렸단 말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건 지금 그 승리하고 난 이후에 행한 행동이잖아요. 사실 전투 중에 뭐 우발적으로든 뭐든 뭐 왕이라도 전사가 발생할 순 있죠. 그러니까 영령왕도 보통 장수가 아니니까 생포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설사 생포했다고 하더라도 가난풍처럼 처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있는데 문제는 뭐 전사였는지 처형이었는지는 애매하지만 그 이후에 동강내고
개울가에 던져버렸다라는 이 기록은 어쨌든 세상을 떴으면 승부는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승부가 난 이후에도 이런 일을 굳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소처럼 지존을 시하고 난 이후에 정치적 후과를 고려하는 고민은 정말 단 1도 안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건 대체 뭔가? 이것들 중에 하나겠죠. 당시 고구려라는 나라에서 왕이라는 자리가 가지는 사회적 무게감이 매우 아래로 떨어져 있었다. 2. 아니면 그렇진 않다. 왕의 사회적 무게감은 있었지만 연씨 가문의 파워가 그걸 압도할 정도로 너무 강해져 있었다. 3. 의도적으로 연개소문이 정치적 손해를 무릅쓰고 자신의 강력함을 대내외에 어필하려고 일부러 그랬다. 나한테 대들면 왕이고 뭐고 없다. 이렇게 된다. 4. 그냥 혈기로 앞뒤 계산 안 하고 저질렀다. 넷 중 하나죠. 근데 이제 4번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 연개소문이 한 번 열받으면 굉장히 과격한 모습을 보이긴 합니다. 실제로 그 삼국 사기 당태종이 사신을 보내 타일러스나 개소문은 끝내 듣지 않고 병사로서 당 사신을 위협하였다. 사자가 굴하지 않자 소문은 그를 동굴 속에 가둬버렸다. 이에 당태종이 크게 병사를 일으키게 되었다. 그러니까 당나라 외교 사신을 동굴에 가둬버리는 좋은 말로 하면 카리스마고 나쁜 말로 하면 과격한 이거 정말 그 사람이 그 무서움이라는 게 없는 사람이 아닌가. 당태종이고 뭐고 역대 최강 황제라는 당태종도 전혀 안 무서워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 연개소문인데 고구려의 친왕파 정치 세력 정도야 뭐 그리 무서워했겠느냐. 정치적 계산이고 자식 할 것도 없이 뭐 그랬을 수도 있긴 있는데 이 넷 중 뭐였든지 간에 기본 전제는 연씨 가문 파워가 엄청났다는 거죠. 그러면 연개소문 가문은 어떻게 한 부의 최강 더 나아가 고구려 최강이 된 건가? 이걸 짐작해 볼 수 있는 살펴봐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유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된 게 대략 한 100여 년 정도 전인 건데 이제 어떤 거냐면 연개소문의 아들 연남생 있지 않습니까? 흔히 고구려의 대배신자라고 이야기되는 바로 그 인물인데 참 아버지는 혼신의 힘을 다해 사상 최강이라는 강적과 싸웠는데 그 아들은 홀라당 배신하고 아버지가 필사적으로 지킨 나라를 팔아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해서 많은 분들이 싫어하시는 인물이죠. 근데 그 이 인물의 묘지명이 발견이 된 거예요. 거기에 이제 뭐라고 써 있느냐?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물론 제작 자체는 당나라 사람이 했겠습니다만 당대 자료니까 어쨌든 엄청난 건데 그 연남생 묘지명 한번 살펴보시죠. 연개소문의 가문 그 실체를 알기 위해서 공에서는 천이고 휘는 남생이며 자는 원덕이다. 천남생이다. 이 묘지의 주인공이 즉 연남생이다 이거죠. 연남생은 요동군 평양성 사람이다. 또 이렇게 나와요. 고향이 요동군 평양이라 이거죠. 이건 조금 이상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평양은 한반도 대동강 쪽에 있는 거잖아요. 요동이 아니잖아요. 한반도지. 근데 이 그 연남생 묘지명에는 그 남생이 요동군 평양성인 출신이라고 돼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것만 보면 좀 황당하죠. 이게 뭔지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또 단독 테마로 다뤄야 할 내용이기도 한데 얘기가 많습니다. 워낙 뭐 양쪽 얘기를 또 다 해야 되고 계속 보시죠. 멀리 그 가문의 계보를 살펴보면 본래 천에서 나왔으니 그러니까 연씨 가문의 그 기원이 천이다. 천 이거 샘천자잖아요. 그러니까 연씨 가문이 물, 샘, 연못 그런 것과 관련된 가문이다 라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제 고구려 정권에 왔다 갔다 핑퐁, 뭐 워터파, 안티 워터파 이런 식의 관점도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는데 물, 샘 이런 지역을 장악하는 게 역시 이제 그 중요하죠. 해서 연씨 가문의 태동은 그 물 세력이었을 개연성이 일단 있다.
그리고 개소문은 아예 이제 그 개금이라고 그 쇠금자를 써서 달리 표기하는 사서도 있고 하니까 쇠, 강철. 그래서 이제 물 플러스 강철이다. 뭐 이런 그 썰들 소개를 드렸는데 그 다음 내용 좀 계속 보실까요? 그 남생의 조부와 부친이 모두 쇠를 잘 부리고 활을 잘 쏘아 군권을 아울러쥐고 모두 나라의 권세를 오로차였다. 그 남생의 부친은 연개소문이죠. 그리고 조부는 할아버지니까 연개소문의 아버지가 되겠죠. 이렇게 보면 연개소문하고 연개소문 아버지 둘 다 굉장히 쇠를 잘 부렸다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주식회사 연씨가문이 최소 연개소문 아버지 때에 이르러서는 그 기존엔 물사업 유지였는데 플러스 철강산업에서도 고구려의 정상급 기업으로 우뚝 섰다. 이런 얘기죠. 그 철강산업을 연개소문 아버지부터 시작한 건지 아니면 뭐 아버지 이전에 더 시작을 한 건지 아니면 그 이전에 시작을 했는데 연개소문 아버지가 최고로 우뚝 세운 건지 뭐 그거는 모를 일입니다만 여하튼 주식회사 연씨가문 워터는 그 계열사인 주 연씨가문 스틸마저 대박을 치게 되었다 이거예요. 특히 연개소문의 이름이 쇠금자 들어가는 개금이다라고 기록된 사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기존의 워터파는 연씨 외에 다른 가문들도 또 있었던 걸로 보면 그 워터파 내에서도 또 연씨 가문이 스틸 철 사업을 통해 엄청나게 솟구쳐서 워터파의 짱이 된 게 아니냐. 오죽하면 연개소문의 이름이 쇠금, 개금으로 기록이 될 정도였으니 뭐 그런 것은 아니겠느냐라는 이 관점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그 예전에 소개드린 그 당나라 말기쯤에 쓰여졌을 걸로 보이는 귀염객전에서 연개소문이 어마어마한 대갑부로 묘사가 되는 것도 아주 밑도 끝도 없는 설정은 아닐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또 있죠. 그 내용은 이제 이전 CD 좀 보고 와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문장을 보면요, 그 또 중요한 게 그 연개소문뿐만 아니라 연개소문 아버지 역시도 즉 남생의 할아버지 역시도 고구려의 군권을 쥐고 고구려 전국 전반을 크게 좌지우지하던 사람이다. 나라의 권세를 오로차였다. 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연개소문뿐만 아니라 이미 개소문 아버지 시절부터 이 가문은 고구려 거의 최강 세력이었다라고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그 개소문의 부친뿐만 아니라 조부까지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인물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그 나라를 좌지우지 휘둘렀다는 개소문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남생의 증조부, 개소문의 할아버지 역시도 여기 보면 증조부는 자유이며 인데 다 망리를 여기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연개소문의 할아버지도 무려 망리지였다는 거죠. 그 망리지란 관직에 대해서도 지난 그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죠. 망리지가 사서에 묘사되기로는 병부상서 겸 중서령 즉 국방부 장관 및 국회의장이나 국무총리급이다. 근데 이제 처음부터 이랬냐 파워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정도 관직은 아니었는데 뭐 나중에 세진 거다 뭐 여러 이설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망리지라고 하니 개소문의 할아버지도 아버지뿐만 아니고 보통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최소한 연개소문 할아버지 때부터 망리지라는 큰 관직을 했다는 걸로 봐서 연개소문이 한원에 나온 대로 동부일 확률이 크다면 연개소문의 할아버지 시절부터 연씨 가문이 동부에 매우 강력한 유력자였을 개연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마도 최소 개소문 할아버지 연자유 때부터 망리지 연씨 가문이 속해 있던 동부에서 굉장한 그 안에서의 유력자가 아니었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 아버지 연태조 때부터는 동부뿐만 아니라
고구려 전체의 나라 권세를 오로지 하였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즉 이런 걸 보면 그 연개소문의 힘이 결코 개소문 혼자서 만든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전 선조 때부터 고구려 내에서 이그 자기 부 및 더 나아가 고구려 전체에서 거의 최강급이 이미 되어 있었다. 연개소문 이전부터. 그리고 이제 그 할아버지 연자유가 망리지 정도 했다 함은 그 연자유 이전도 더 이전도 연씨 가문이 만만치 않았겠죠, 당연히. 무슨 연자유가 알그지였다가 갑자기 망리지라는 큰 관직을 하게 된 건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자유 때부터 동부의 최강급이 되었다는 것이지 뭐 연자유가 알그지에서 연씨 가문을 만든 개조다 라고 보기에는 그 망리지라는 관직이 너무 갑자기 세죠. 연자유 이전에도 연씨 가문이 동부에서 나름 상당한 자리였긴 했을 것이다. 다만 연자유부터 망리지를 시작했다 이거죠. 이제 그 망리지가 아니었던 가문이 새롭게 망리지를 쟁취했다 함은 기존 망리지 가문이 하나 몰락하고 연씨 가문이 거기를 뭐 파고들었다? 라고 봐야 됩니까? 무엇이든 간에 그 새로운 망리지 가문의 뉴 탄생 이것은 고구려 사회 즉 동부에 무언가의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겠죠. 고구려 기성주류에게 당연한 듯 공주를 보내려고 한 고구려 왕가가 난데없이 파기하고 정체불명의 새로운 세력과 급격하게 손을 잡았다. 이 역시도 고구려 사회에 무슨 일이 생긴 거죠. 그럼 그게 뭐냐? 아까 공주가 원래 시집 가려고 한 데가 상부, 동부의 고씨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설도 있어요. 갑자기 결혼을 틀은 것, 평강 측에서 굉장히 기이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파혼. 가설. 혹시 결혼 약속 처음에 잡을 때만 해도 동부의 리더가 고씨였는데 연개소문 할아버지부터 망리지를 시작했다고 여기 나오잖아요. 혹시 그때 그 파혼을 만들어낸 배경 원인이라는 게 동부의 짱이 고씨에서 연씨로 바뀌는 그 일이 아니었는가 라는 가설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온달이 몇 년에 결혼했는지 연자유가 몇 살인지 심지어 우리는 연개소문이 몇 살인지도 정확히 모르죠. 다만 아는 건 이거죠. 온달 사망 590년, 연개소문 정변 고구려 접수 642년. 따라서 여기서부터는 가설의 영역이지만 동부의 강력한 유력자가 된 개소문 조부 연자유, 고구려를 먹은 연자유의 손자 개소문, 부친 연태조도 나라를 오로지 했다는 문구가 보이고 가설 1. 연씨 가문이 고씨를 밀어내고 동부를 접수했다. 그 모습을 보고 평강 측에서 결혼을 파기하고 온달을 픽업했다. 나중에 평강왕의 아들 영류왕과 연자유의 손자 개소문은 목숨을 건 대사투를 벌이게 된다. 그 갈등이 과연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인가 아니면 예전서부터 서서히 누적되면서 커져온 것인가? 연씨 가문이 새롭게 동부를 접수하자 그것을 고구려 왕가는 아주 안이꼽게 여겼다. 그래서 결혼 보내려고 한 것도 다 없던 일로 해. 새롭게 최강이 되어가는 연씨 가문은 고구려 왕가의 그러한 음으로 양으로 진행되는 견제를 겪었지만 그 와중에도 가열차게 자신의 세력을 키워갔고 결국 그러한 연씨 가문의 멈춤없는 성장과 그를 견제하는 왕과의 그 쌓여온 상호 간의 갈등이 아들 영류왕과 손자 연개소문에게서 대폭발을 하게 된 것이다. 이건 온달 결혼과 연개소문 가문의 직접적 관련 썰이고요. 간접적 관련 설도 있죠. 가설이 고구려 사회에 뭔 일이 발생했다. 그래서 동부의 리더인 고씨 가문이 몰락했다. 그래서 평강 측도 동부 고씨하고의 결혼을 깼다. 연씨 가문은 그 뒤에 위기의 동부 그 집단의 구원투수로 출격해서 거기를 접수했다.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가설 3. 다 틀렸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평강 측에서 사회적 이유가 전혀 없이 그냥 밑도 끝도 없게 사춘기 소녀의 투정으로 결혼 깬 거고 연자유의 망리지 등극, 연태조, 개소문의 대두 및
대쿠데타는 그 일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럼 뭐가 맞을까? 이 백사장에서 바늘 찾기를 진행해 보려면 어디서부터 모래알을 뒤집어 나가야 하겠습니까? 역시 평원왕에서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온달을 알려면 어차피 이게 지금 평원왕 제위 기간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우리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장인어른 평원왕. 이 평원왕 그 제위가 559년부터 시작을 해요. 이게 아주 국제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기입니다. 이건 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리고 이제 끝난 해가 590년인데요. 이때 이제 평원왕이 세상을 뜨는데, 공교롭게도 이 해는 온달이 세상을 뜬 해이기도 합니다. 온달 사위와 평원왕 장인은 정말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도 공동 운명체가 아니었나 싶은 그런 느낌마저도 줍니다. 한국사기에 보면 평원왕이 온달을 가상히 여겨 감탄하며 이야말로 내 사위다. 예를 갖추어 대형으로 삼았다. 이로부터 평원왕의 온달에 대한 총애가 더욱 터졌으며 위엄과 권세가 날로 융성해졌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싫어했었는데 이제 나중에는 그 왕이 온달을 아주 좋아하게 되죠. 그리고 평원왕이 세상을 뜨고 그 아들 영양왕이 즉위하자 온달이 영양왕에게 이렇게 아뢰었다. 지금 신라가 우리의 한수 이북의 땅을 차지하여 자기들의 군현으로 삼으니 그곳 백성들이 애통하고 한스럽게 여겨 한시도 부모의 나라를 잊은 적이 없사옵니다. 바라옵건대 대왕, 영양왕, 장인의 아들께서는 저를 어리석다 여기지 마시고 병사를 주신다면 쳐들어가 땅을 되찾아오겠습니다. 영양왕이 이를 허락하자 온달은 떠나면서 맹세했다. 땅을 되찾지 못한다면 내 돌아오지 않으리라. 이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그 평원왕이 세상을 뜨자마자 온달이 영양왕한테 직접 강력한 원정을 나가겠다고 제안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 굉장히 무리를 하는 듯한 움직임인데 보통의 경우는 왕이 세상을 뜨자마자 이렇게 바로 원정을 나간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정이라는 게 뭔가 제대로 하려면 장기적인 플랜을 짜고 뭐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데 조금 그 이상해 보입니다. 요건 이제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장인 평원왕 시절부터 온달하고 장인하고 이 계획을 짜고 있었다. 이렇게 하나 보는 게 있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온달 자체가 고구려 내에서 자신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였던 장인이 사라지고 나니까 정치적 입지의 불안감 내지는 위협감을 느껴서 다소 좀 무리해 보이는 시도를 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또 하나의 시선도 있습니다. 즉 평원왕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추구한 정치적 지향성과 온달이 아주 일치했을 것이다. 이 온달이란 베일에 쌓인 이 인물을 알려면 한마디로 평원왕이 뭘 추구했던 사람인가를 알면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둘은 거의 함께 같은 세상을 떠나기도 하는 그런 공동 운명체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평원왕 그 전왕이 그 양원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평원왕은 그 양원왕의 맏아들이었어요. 이 양원왕이나 평원왕 모두 정확히 몇 년에 태어났는지 그래서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 이런 건 불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 양원왕이요 아마도 오래 못 살았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떴다는 거죠. 이 그 양원왕의 제위기간은 총 14년입니다. 그러니까 길지는 않죠. 근데 일본 서기에 보면요 8살 때 왕위에 올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14년 제위했으니까 불과 22세의 세상을 뜨고 아주 어렸을 평원왕이 그 뒤를 이었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건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 삼국 사기하고 정면 충돌을 해요. 잘 아시겠지만 일본 서기가 워낙 안 맞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고지고대로는 다 믿을 수가 없는 거고 한국 사기에 보면 이 양원왕은 그 12년을 태자로 있었다 해요. 그러니까 8살 주기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해서 그 8살 주기
22세 사망. 이건 아니라고 많이들 보지만 그래도 아주 나이 많은 삶을 살지는 않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온달 장인 평강왕 아버지 양원왕의 등극과 관련된 아주 기이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아버지 양원왕이 겪었을 굉장히 트라우마가 될 수 있을 법한 사건 얘기가 하나 전해지는데 비교적 긴 삶을 살지는 않았을 그 아버지의 어린 시절 강렬한 트라우마 그것이 아들 평원왕에게도 전해졌을 수 있죠.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그럼 그건 뭐냐? 그건 이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었죠, 영상이. 곧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